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FOMC 금리 인하. 자, 오늘은 유지가 됐는데 과연 금리를 언제 내릴 건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밤사이 파월 의장 발언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9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신중론을 다시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제롬 파월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뭐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은 뭐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바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재킷,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재킷 속에 비둘기를 살짝 보여줬다가 뭐 집어넣는다든지 예. 이 정도의 행동은 있을 줄 알았는데 비둘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아무 결정된 거 없다. 9월 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 이 김칫국 마시지 말라. 아주 못을 박았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결정은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신중하다기보다는 뭐 못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를 보느냐? 결국 물가하고 고용을 비롯한 경제 외형 지표를 보는데 밤사이에 미국 GDP가 굉장히 좋았죠.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GDP가 3.0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이것은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들이라든지 정통파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금리 인하 논쟁을 하는 것이 참 허황되다.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대목을 지금 논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관세가 인도 같은 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확정적 통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관세 때리면 미국의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프록텐 갬블 같은 미국의 P&G 같은 데서는 이미 지금 소비자 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시그널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8월, 9월 달에 물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고용이 급격히 줄면 그래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GDP 3.0 미국 같은 나라에서 GDP 3.0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잠재 성장률보다도 GD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폭등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이제 물가를 금리를 9월 달에는 결정될 것이 없다. 이렇게 신중하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트럼프의 압력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슴 속에 비둘기가 아니라 매를 하나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 금리 결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연준 의원들을 포함해서 12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표결 결과는 9대 2였거든요. 한 명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불참했죠. 예, 9대 2면 뭐 이 정도면 압도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란, 그러니까 소수파의 반란이다. 맞습니다. 소수파가 무려 2명이나 연준 의장과 다른 행보를 한 거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예. 32년 만에 2명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반란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요. 2명 외에 한두 명 정도가 더 동조해야 되는데 왜 2명에 별 의미를 두고 싶지 않으냐면요. 보먼이란 현준 부의장, 그다음에 또 한 명 크리스토프 월러 이 두 사람은 사실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고 네. 더군다나 트럼프가 임명했고 지금
연준 의장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들이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주장을 해왔던 분인데 12명 중에서 1명 정도라도 그동안에 중도파가 금리 인하 쪽에 선을 대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 대통령 임명과는 좀 무관한 지방 연준 12개 연준은행에서 대표로 나온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그 5명은 전원 이분은 정치적 압력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전원 제롬 파월 쪽으로 손을 들었다. 이 얘기는 2명의 반란이 있어서 30년 만에 최초의 집단 반란이긴 하지만 예상했던 반란이고 두 분의 칼라는 너무 친트럼프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들이 정치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연준 결과는 매우 어떤 뭐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럼 9월 달에 금리를 과연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자, 이 대목 시카고 금융선물시장의 패드워치 여기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배팅을 통해서 보여준 금리 전망입니다. 이게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자, 금리가 그대로 동결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 라고 본 세력이 무려 75.4%였어요. 네. 금리 인하 쪽에 훨씬 많은 무게중심을 실었는데 일주일 전에는 59로 떨어지더니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나온 이후에는 과반수 이하인 45.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도 9월 달 금리 인하 없다 쪽에 무게 중심이 훨씬 더 주어진 겁니다. 예. 자, 그 위에 있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거 9월 달에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것은 한 달 전만 해도 5%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무조건 인하할 것이다 쪽으로 봤었는데 9월 달에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자, 금리를 그대로 뭐 동결할 것이다가 5%에서 37%로 껑충 뛰더니만 오늘 지금 현재는 54.9%로 올랐거든요. 현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뉴욕 금융시장에서의 전문 투자가들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없다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네.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캐리 청산. 오늘 연준 금리 결정 못지않게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뭐 이번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긴 한데 만약 추가 인상 시그널이 나오거나 뭐 깜짝 인상이 된다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꼭 1년 전입니다. 2024년 7월 말 8월 초에 엔캐리 청산 발작 현상이 일어나서 예.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바로 1년 전에 미국은 금리를 별로 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일본에 나와 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와타나베 부인들의 자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꼭 1년 후에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준의 일정표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일정표가 딱 겹쳐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또 한 번 발작이 올 수도 있다. 시중에서는 이제 숨을 죽인 상태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와타나베 부인이 누구냐? 일본의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복부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와타나베라는 성씨가 그렇게 흔한 성씨가 아니에요. 자, 이 와타나베 한자가 빠졌네요. 와타나베란 게 강변을 건너다 도변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사공들이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 사공들 성씨가 와타나베입니다. 일본은 뭐 대나무 밭 한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러면 전중 예. 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성씨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런데 그 와타나베 부인 한 사람이요. 10여 년 전에 갑자기 검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성씨 서열을 보면 와타나베가 한 6위, 7위 정도밖에 안 되는 성씨인데 예. 제일 많은 성씨는 일본에는 사또죠, 사또. 사또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게 이 부인이 별로 금융 지식도 없는 분인데요. 일본에 금리가 싸니까 그 돈을 갖다가 남편 신용으로 돈을 빌려다가 일본에 밤에 앉아서 애기들 수발하고 밤 시간에 컴퓨터로 달러를 산 거예요. 근데 달러는 강세가 되고 일본 엔화는 약세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네. 세무 신고, 세금 신고하는 거를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고발로 검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예. 이 사건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다루면서 와타나베 부인 사건이라고 보도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은 저금리 자금을 가지고 고금리 시장으로 NK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타나베 부인이 바로 일본은행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의 지금 물가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3.3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0.5밖에 안 돼요. 이게 현재로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다만 시기가 이번이냐 아니면 다다음이냐는 정도만 남아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그동안에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려간다는 건데 그 발작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대비를 하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쇼크는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현재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아무튼 오늘 낮 12시에 오에다가 직접 발표하게 되는데요. 예. 미국의 FOMC뿐만 아니라 이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 결과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태원 승부수. 자, 국내 이슈 좀 짚어보죠.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죠. SK온과 또 이 윤활유 회사 SK엔무브의 합병, 그러니까 흡수 합병 결정을 내리면서 자본 확충도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사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까요? 네, 최태원 회장의 뭐 아주 그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SK 하면 요즘 하이닉스가 워낙 잘 나가니까 SK는 반도체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예. 사실 반도체는 남이 하다가 실패한 거 그것을 끌어들여다가 다시 키운 그 반도체를 부활시킨 뭐 그런 어떤 공이 있습니다만은 SK는 원래 에너지 회사로서 사실 오늘날의 뼈대를 쌓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부분도 사실 SK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 것인데 느닷없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이거 지원하지 않겠다. 파리 협약 탈퇴하고 이러는 바람에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예. 그에 굴하지 않고 에너지 산업은 우리 SK가 키운다. 그래서 무슨 자기 희생적으로요. SK 지주회사, 자기가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SK 주식회사의 돈을 이노베이션에 엄청나게 넣고 또 잘 나가는 엔무브라는 회사, 엔무브라는 회사가 윤활유 만들어서 예, 파는 예. 회사, 굉장히 성과가 높은 회사입니다. 액침 냉각 장치로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를 SK온과 합병시키고 또 SK온이 유상증자를 해서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이 배터리 전기차 어떤 무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 100년 대기를 위해서 에너지 산업을 살려보겠다. 특히 배터리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어떤 결연한 성부수가 담겨 있는 예. 그런 어떤 선택. 마치 SK 하이닉스를 배터리에 투자할 때도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런 제2의 SK 하이닉스 신화가 배터리에서도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삼성전자 공매도.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죠. 7만 선 위로 올라섰고 그러면서 연일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선 또 조정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거래 규모도 대금도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2조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선 이 테슬라가 삼성의 AI6를 맡긴 것이 삼성전자 기술이 앞서서 참 훌륭해서라기보다는 TSMC에 하다가 TSMC에서 안 받아주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런 점 하나. 그다음에 불과 4년 전이죠. 나노 3 기술 퀄컴의 수주를 받았다가 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악몽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이번 계획도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2나노 기술입니다. 그런데 3나노에서 사실상 TSMC에 실패했던 삼성이 과연 2나노에서는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불안한 의식이 있고 또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심리로 쳐다보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 예. 물론 공매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 했을 때도 계속해서 삼성이 정말 잘한다면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요. 자, 문제는 기술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입니다. 삼성의 2나노 기술이 정말 제대로 된다면 제2의 부활탄을 한번 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3나노처럼 수율 부진으로 계약 철회된다. 이랬을 때는 또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결국은 기술이다. 우리도 함께 삼성의 기술 성원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FOMC 금리 인하, 엔캐리 청산, 최태원 승부수, 그리고 조금 전 삼성전자 공매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